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신사고찰 안에는 세 가지 챕터가 돌아가요. 그 중에 이 영상이 해당하는 챕터는 직장인분들의 고민들을 상담해드리는 직장인 고찰이라는 챕터입니다. 다양한 사연과 심도 있는 얘기들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피디님이 여기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려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서 사연 전달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챕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연, 심도 있는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차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부서 안에서 저에게 업무를 알려주며 인수인계를 해줄 사수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한 지 한 달 차 정도 되었을 때쯤 퇴사를 하셔서 현재 제가 속한 부서 안에 4년차 텀의 대리분이랑 저만 있는 상황입니다. 직급 차이도 나고 제가 하는 업무랑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점이 많이 다르고 업무도 이제 막 한 달 배운 터라 실수도 많아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일만 하다 어느덧 6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대로 계속 다니기에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신입사원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퇴사를 하고 사수가 있는 직장으로 갖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4년차 텀에 대리님이랑 같이 일을 한 지가 이제 한 5개월 된 거예요. 입사하고 한 달 지났을 때 바로 윗사수가 퇴사를 했으니까요. 4년차 정도가 되는 대리님이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일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리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가 먼저 안 좋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분한테서 배우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얘기했던 게 퇴사를 하고 바로 윗사수, 이 사람이랑도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같이 일을 안 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 4년차 정도 텀이 되는 이 대리님한테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회사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과 상담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보니까 업무의 비중,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점이 많이 다르고 업무도 한 달 정도 배워서 실수도 많아 처음 힘들다. 이거는 모든 신입사원들이 겪는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이건 저도 겪었던 거고 모든 신입사원들이 그 새로운 조직에 가면 다 겪는 문제예요. 조금만 이거를 버티시면, 그리고 이 사람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분의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최대한 빨리 내가 습득하는 게 오히려 이 분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사 사이즈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체크리스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무너졌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심리적으로 쫄려서 하는 퇴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무너져 있다 라는 걸 먼저 좀 보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해요. 회사도 결국에는 이게 인간관계의 연속이거든요. 사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부하 직원을 선택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윗상사를 선택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윗상사가 너무 인간적으로 별로고 혹은 나랑 너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퇴사를 결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일은 좋은데 사람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퇴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하죠. 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퇴사를 한다라면 사실 뒤돌아볼 필요가 많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 그 기회에 대한 생각만 더 많이 해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는 이직하려는 그 기업이 있다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내가 퇴사를 하느냐. 준비한 퇴사가 리스크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이직 후에 지금 위치보다 월등히 나은 게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기 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직을 계속 고민하는 거라서 이직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들도 저희가 같이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퇴사를 결심함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다음 넥스트가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사회 직장인 분들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퇴사를 해도 넥스트 스텝을 바로 밟을 수 있을지, 혹은 내가 넥스트 스텝 없이 지금 당장 그냥 회사를 만약에 그만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넥스트 스텝을 밟기 전까지 나를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미만에 퇴사하시는 거를 제가 좀 비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어떤 업무나 아니면 나의 미래를 판단하기에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일들도 배워보고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대다수의 젊은 직원분들이 선택하는 게 1년도 채 안 채우고 그만두는 일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의 정말 끝자락만 배울 수밖에 는 없어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내가 찍어봐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함에도 내가 처음 입사를 결정했다라면 입사한 회사에서 업무들을 끝까지 보려면 못해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보시면 좋겠고 1년차가 지나서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는 어떤 조직에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보다는 그 반복적인 업무들을 통해서 내 짬을 채우는 시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내 업무들이 계속해서 성과가 난다기보다는 내 업무들이 계속 쌓여서 굉장히 숙달된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 숙련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이 적응하고 판단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1년 지나고 2년, 3년, 4년 차까지는 반복하면서 숙련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조직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냐, 그리고 내가 내 선배들을 봤을 때 내 선배들이 발전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겠죠, 이때가 되면. 그리고 나서 그 이후 4년차, 5년차, 6년차 혹은 7년차, 이때는 이제 아마 직급으로 따지면은 뭐 사원 주임을 지나서 대리, 혹은 만약에 주임이라는 직급이 없다라고 하면 대리에서 과장 정도, 요때가 될 시기가 되거든요. 이때는 업무에 대해서는 웬만큼 전문가다라는 스페셜리스트라는 표현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가 이직 제한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헤드헌터들이 이걸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들을 배웠고,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적은 돈으로 좋은 사람을, 혹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려나가는 건데, 이랬을 때는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옮겼을 때는 내가 여기서 5년에서 7년 동안 쌓아놓은 이 안에서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여기에 굉장히 적응을 잘 되고 있는데, 새로 옮기는 회사에서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보통 대기업들로 이렇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에서 대기업 뭐 이렇게 이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들은 헤드헌터들이 많이 쓰는데, 그렇게 움직였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조직에 갔을 때 이 새로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 기세력들이죠, 나를 약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특히나 뭐 기수 문화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약간 이방인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무너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퍼포먼스 나기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어떻게든 일에 매진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과부하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차밖에 안 된 그 신입사원이니까 어딜 가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될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퇴사를 하고 견딜 만한 힘이 있느냐, 아무런 준비 없이 퇴사만 덜컥 결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저희 직원들도 퇴사를 한다 그러면 꼭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뭐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이런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준비가 만약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배려해 줄 테니까 너가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조금 더 일을 하다가 너가 준비가 되면 그만둬도 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미 퇴사를 결정했다라면 그 친구는 아무리 붙잡아도 퇴사를 할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친구의 인생이에요. 당장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월급이 없을 텐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 부분은 꼭 고려를 하시고 움직였으면 좋겠고, 퇴사를 하시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직할 곳을 미리 좀 꼭 확보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직을 해서 내가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당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체크리스트들이 몇 가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체크했을 때 이게 만약에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찾아서 떠나는 분의 사연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멋있게 이쁘게 잘 꾸려 나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퇴사를 함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회사 안에 좀 그 조직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좀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리님이 한 4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이분의 지금 모습을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조금 상담을 해보면서, 왜냐면 4년 후의 모습이 그 대리님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대리님이 만약에 되게 꿈과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이 회사에서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열심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젊은 조직이고, 그런 조직일수록 거기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 6개월이면 잘 모를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상담해 보시고 내 미래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업 때문에 바로 퇴사를 결심하려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단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와, 이건 좀 어렵네요. 4년차 되신 대리님이랑 관점이 다르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4년차와 6개월차가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6개월차 된 신입사원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4년차 정도 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 업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전문가급의 어떤 시선으로 이 업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팅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6개월 차 된 신입이 계속 어떤 자기 의견을 너무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힘들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4년이 된 친구의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6개월이 된 친구의 얘기를 들을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6개월 된 신입사원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입사원일 때는 일을 배우는 시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한테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제가 실무를 많이 볼 때는 제가 어떤 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인수인계 하듯이 직원들한테 가르쳐 줄 텐데, 이 직원들한테 제가 늘 주문하는 건 뭐냐면 요거대로 요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면서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거대로만 일단 해. 왜냐면 이거에 대한 업무들을 숙달을 해보다 보면 숙달자의 시선에서 다시 이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업무가 익숙치도 않은데 이 업무에 대해서 막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번뜩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거든요. 내 업무가 완벽하게 내가 숙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함부로 바꾸겠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그러함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거든요. 아직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아마 저희 PD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미팅을 하게 되면 신입 직원들이나 아니면 업무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한테도 저희는 의견을 받기는 해요. 제가 항상 물어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의 의견이 되게 참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 얘기를 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사랑 만약에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대리님하고 따로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공손하면서도 편하게 친근하게 서로의 관계를 만들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100이면 100 그 대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라고 아마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좀 더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예전에 저희 부서장이었던, 지금은 이제 저랑 형님 동생으로 지내고 있는, 그 당시에 저희 부서장이었던 지금은 형님인 그분께서 되게 깨어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조직이 조금 올드했지만 굉장히 젊은 부서장이었어요. 저희 젊은 직원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두 친구한테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다 너한테 알려줄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시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서 따라잡아주면 돼. 근데 너가 그렇게 따라잡는다고 해서 내가 따라잡힐까? 아니, 나는 이미 그 시간, 너가 따라잡는 시간에 또 다른 것들을 내가 공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나도 더 풍성해질 거야. 그치만 너가 이만큼을 따라잡아서 나랑 비슷한 수준에서 이걸 고민하고 나랑 고민의 정도가 비슷하고 업무를 한 정도가 비슷해지면 그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라는 걸 해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충분하게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분한테는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젊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 얘기인 것 같고, 이거 우리 직원들 얘기인가요? 도움이 모쪼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